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동시이행 항변권 하실 차례고요. 일단 먼저 엑기스를 보고 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기스는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왼쪽 하단부에 테마 52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첫째 임의규정입니다. 원래 계약법 내용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성립 요건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되려면은 일단 계약 자체가 쌍무 계약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뭐 매매가 됐든 환매, 교환, 임대차, 도급 계약 이런 것들 다 쌍무 계약들입니다. 양 당사자가 채무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이행을 안 하면은 타방도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되죠. 근데 무상소비대차 이런 것들은 편무거든요. 일방만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항변권 인정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서 3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도 동일성 인정된다면은 항변관계가 존속한다라는 거죠. 채권과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쌍무계약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자,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갑이 매도인일 때 갑은 매도인으로서 목적물 넘겨야 되는 채무를 지죠.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당사자가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럼 갑이 매도인으로서 을에게 받을 돈이 있죠. 그게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이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병한테 채권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병 같은 경우는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일단 채권을 넘겨받은 상태죠. 그럼 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하거든요. 을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을은 결국 매매 계약은 갑하고 했지만 대금을 이제는 병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병한테다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갑 쪽에서 물건을 넘겨줘야 을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물건 넘기고 을이 병한테 돈 주는 거, 이 관계 여전히 사람은 바뀌었지만 동일성이 인정되고 있고, 네, 그렇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역시 양당사자가 채무를 지고 있겠죠. 자, 일방도 채무를 지고 있고 타방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당사자가 갑을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예를 들어 매도인 갑 쪽에서 지고 있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무의 모습이 손해배상 채무로 모습이 바뀐 거죠. 이런 게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계약상 채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방 채무도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개의 약정이죠. 핵심 단어는 별개 약정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자, 갑이 집을 팔기로 했고, 을이 이 집을 3억에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집과 관련된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갑은 집을 넘겨줘야 되고 을은 대금으로 3억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집 앞에 묶여있던 개도 판다고 개랑 관련된 매매 계약도 했다는 거죠. 개를 30만 원에 팔기로 그렇게 계약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매매 계약과 개 매매 계약은 같은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다가 집은 무사히 넘겨줬는데 이제 개를 넘기려고 하니까 개가 울더라는 거죠. 개를 못 넘겨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여기서 을이 항변을 할 수 있는 거는 3억으로 항변해야 돼요? 30만 원으로 항변해야 돼요? 30만 원으로 항변해야 돼요. 3억은 줘야 돼, 안 줘도 돼? 3억은 줘야 된다는 거죠.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집은 받았으니까 3억은 줘야 되고 30만 원은 안 주고 버텨도 된다. 자, 그러니까 갑이 개를 넘기지 못했다고 해서 3억을 안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와 3억은 별개의 약정에 기한 채무라서 이거는 채무에 어떤 결련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결련성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6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었지만 특약을 맺어서 동시에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집하고 개하고 묶어서 집, 개, 매매 계약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집, 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은 3억 30만 원으로 하자. 그렇게 계약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갑이 집을 넘겼더라도 개를 안 넘겨주면 을은 3억 30으로 항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약을 맺었으니까요. 자, 다음 7번 내려갑니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중도금. 중도금은 통상 선이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상태라는 거죠. 내가 지금 중도금을 줘봤자 상대방 쪽에서는 물건을 안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채무 이행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8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다는 거죠. 잔금 날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도금 지체한 거 문제가 있었지만 잔금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서 양 당사자 채무가 변제기에 왔고, 네, 그렇다면 쌍방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9번은 상대방 쪽에서 이행을 제공했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없죠. 이행을 했으니까요. 자, 10번입니다. 1방이 이행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서 수령지체에 빠졌던 상대방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항변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쌍무계약 당사자가 둘 다 채무를 지고 있고 둘의 채무가 둘 다 변제기에 왔는데 둘 다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해요. 둘 다 안 하고. 이렇게 둘 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제 균형 상태거든요. 균형 상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갑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을도 마찬가지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 다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둘 다 이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둘 다 여기에 대해서 둘 다 책임이 없어요. 갑한테도 책임 없고 을한테도 책임 없고 둘 다 책임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아까 지문에서 1방이 이행 제공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 갑 쪽에서 매도인으로서 서류를 제공해가지고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 쪽에서는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을은 계속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럼 상대방 을에게는 항변권 있는 상태가 돼요? 없는 상태가 돼요?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후에 또 일반 갑이 이행 제공 없이 또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는 거죠. 서류를 제공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상대방 을에게는 항변권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이 존재한다. 그 상대방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효과로 내려가죠. 항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둘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와 관련된 책임 문제, 그건 없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요.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는 불법으로 점유를 하는 게 아니죠.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적법한 점유죠.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겁니다. 자, 소송 내려갑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반드시 소송 들어갔을 때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 법원에서 고려해주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처럼 채권자 쪽에서는 빨리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있고, 근데 이때 채무자는 야,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있어 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렇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걸 원용이라고 해요.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다, 원용이 됐다는 거죠. 항변권의 주장이 원용됐고,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둘 다 이행하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해요. 상환급부 판결. 둘 다 하거라. 그럼 이건 원고승이라고 봐야 돼요? 피고승이라고 봐야 돼요? 비긴 겁니다. 비겼다. 맞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동시이행 관계,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1번처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매도인 쪽에서는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된 매매죠. 그럼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만 넘긴다고 될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거 말소까지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저당권 말소 의무가 묶여서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거는 3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압류도 말소시키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4번 내려갑니다.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죠. 이렇게 되면 부속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뭐가 성립해요? 매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형성권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 쪽에서는 부속물을 인도시켜 줘야 되고, 임대인 쪽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역시 매매 계약이니까 동시이행 관계고, 이건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토지 임차인이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지상물을 객체로 해가지고 지금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목적물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역시 매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음 6번 내려갑니다. 쌍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니까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7번처럼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시켜 줘야 되죠. 역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8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된 거죠. 이거를 상호 명의 신탁 해지라고 해요. 둘이서 함께 서로 상호가 명의 신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명의신탁 관계를 끝내는 거죠. 해지하는 거. 자, 그러면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지분을 돌려줘야 되죠. 자, 지분을 서로가 반환해줘. 이거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지분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네, 역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9번과 10번도 마찬가지죠. 전세가 끝났고, 뭐 혹은 임대차가 끝났고, 그럼 이제 전세금이나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세입자 측에서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서 3단계로서 채권자가 청산 절차 밟을 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쪽에서는 목적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 가등기 담보라는 게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갑이 집 가지고 있고 이 집이 5억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갑의 집에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로서 갑한테 돈을 빌려줬겠죠. 3억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죠. 자, 3억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다가 지금 을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변제를 못하면 을은 이제 청산 절차 거쳐가지고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실행 통지하고 청산 절차 2개월 지나고 추가적으로 빌려준 돈 3억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대금 2억을 추가로 주고 청산금을 주고 을 쪽에서 청산금을 주면서 갑은 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담보물을 넘겨주는 것, 이 관계도 역시 동시이행 관계다. 자, 12번 내려갑니다. 임차인 쪽에서 지출했던 필요비를 달라는 거죠. 필요비는 임차인이 받을 돈이죠. 근데 임차인은 매월마다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 공제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비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차임, 월세 낼 때 필요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거죠. 요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동시이행 항변권 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들입니다. 자, 일단 13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말소와 채무 변제 같은 경우는 채무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이거는 14번도 마찬가지죠. 가등기 담보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이거 말소가 먼저냐 변제가 먼저냐, 변제가 먼저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양도담보라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담보권 말소보다 변제가 선이행이라는 거죠. 결국 13번, 14번, 15번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당권도, 가등기 담보권도, 양도담보권도 담보권 말소보다 변제가 선이행이다. 16번 내려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놨던 거죠. 그럼 이거는 임대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빼줘야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는 거죠. 자, 다음 17번입니다. 매도인 쪽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는 거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하고는 현재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 주는 게 먼저예요? 협력 신청하는 게 먼저예요? 협력. 그죠? 신청 절차에 협력하는 게 선이행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했고 경매가 됐는데 그 경매가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던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그 배당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매 절차적으로 법원에서 중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자였어. 담보 잡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이제 변제를 못하니까 근저당권자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매가 신청돼가지고 갑이 갖고 있던 토지 이거를 병이 낙찰받으셨다. 자, 그러면 병 쪽에서 토지를 경락을 받으셨고, 그럼 토지는 이제 병한테 넘어왔죠. 소유권 취득. 자, 그리고 이제 경락받았던 병은 경락대금을 냈겠죠. 경락대금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근저당권자는 돈을 챙겼고,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병은 토지를 챙긴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다가 경매가 무효가 됐다고. 경매가 무효가 되면은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병은 토지 낙찰 받았던 걸 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돌려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 을 같은 경우는 배당금 받았던 거 있죠? 원래 돈 누구 거였죠? 병 거였죠. 근데 이때 병은 갑한테 줘야 되고 을은 병한테 줘야 되죠. 이게 엇갈려 있다는 거예요. 엇갈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9번 임대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채무들이 발생된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임차인 쪽에서 목적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는 임대차 계약에서 생긴 채무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생긴 채무라서 서로 간의 채무의 결련성을 부정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순서가 전혀 관계없어요. 이 절차들은 다 경매 법원에서 다 주관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병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너 토지 돌려줘. 을한테 연락해서 야, 너 배당금 돌려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예,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누가 먼저 할 게 없습니다. 예. 예. 만약에 뭐 병이 야, 을이 배당금 줘야지 내가 토지 돌려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을도 야, 네가 토지 줘야지 내가 배당금 돌려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무 자체가 병은 갑에 대해서 지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예,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자 7번 사례 보겠습니다. 7번 사례. 7번 사례 보시면은 을이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 병에게 이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 쪽에서 을한테다가 돈 달라고 할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을이 병한테 돈 줄 때 갑한테 물건 받아야 돈 준다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내려갑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그 밑에 줄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자기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 파트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냐라고 나오면은 그거 안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갑 쪽에서는 일단 매매 계약을 을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은 일단 채무도 있지만 채권이 있죠. 채권. 왜 이렇게 커 소리가. 에이. 일단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갑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3억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전에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소비대차. 작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거죠. 작년에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가지고 을이 어차피 채권 3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갑은 자연스럽게 을한테 3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또 있더라고요. 이때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차피 내가 너한테 3억 줘야 되잖아. 맞아. 근데 나 3억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상계 처리하자는 거죠. 상계 처리하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계 처리를 하려면은 갑이 을한테다가 물건을 주고 물건을 넘겨주고 자기 채무를 이행한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을 돈만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상계 처리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갑이 물건도 안 넘긴 상태에서 물건도 넘기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일방적 상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의 채무가 지금 현재 동시 이행 관계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항변권을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든요. 이거는 유치권도 항변권도 다 마찬가지죠. 둘의 공통점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들 함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은요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오시면은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23번서부터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항변권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선다. 근저당권 실행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거죠.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자, 매수인 경락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요. 등기 말소시켜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 받았던 거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 동시이행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닌 걸로 봤다는 거죠. 자, 2번 선답니다.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일방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니까 그 채무의 모습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손해배상 채무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관계죠. 역시 틀렸습니다. 3번 가압류가 있는 매매죠. 그럼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만 넘겨준다고 될 게 아니라 가압류 말소도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단 첫째 줄 잘 보시면 중간에 상대방 채무에 이행 제공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채무자도 채무를 이행해요? 이행 나도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상대방도 안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채무자도 안 하고 있고 결국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안 하고 있는 이 상태 같은 경우는 둘 다 이행지체와 관련된 책임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는 둘 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매수인 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대금만 줘야 돼요? 부가세도 줘야 돼요? 부가세도 줘야 돼요. 묶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째 줄에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 대금하고 매도인 측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이것들이 다 엮여서 동시 이행관계로 들어갑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25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주된 급부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맞아요. 부수적인 게 동시 이행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은 집을 넘겨줘야 돼요. 을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대금 3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도인 갑 쪽에서 이렇게 집 자체를 넘겨주는 거. 집을 가져가라.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매매계약상의 주된 의무예요. 이런 주된 의무 같은 경우는 동시 이행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집을 넘길 때 부수적인 의무도 있다는 거죠. 뭐가 부수적인 의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면 이제 그 키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 버릴 때 쓰는 그 키죠, 키. 그거.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에어컨에 이 젠장 리모컨이요. 이런 거. 갑이 그러는 거야. 아, 제가 지금 집은 당장 넘겨드리는데, 아, 키가 안 보이네요, 선생님. 키 잃어버렸어요. 리모컨 안 보이네, 어떡하지? 이런 부수적인 의무,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갑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을이 나 3억 안 줄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최호도 예전에 무슨 아파트 파는데, 예? 어떤 분이 자꾸 깐깐하게 아니, 키 어딨냐고, 이거 키 어딨냐고. 키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뭐라 하더라고요. 키 어디 갔냐고, 예. 이렇게 음식물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죠. 그 미생물? 예? 그걸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쓰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분한테. 예? 예? 주된 거라고, 부수적인 거라고. 부수적인 거였어요, 부수적인 거. 그냥 돈은 줘야 돼, 돈 안 줘도 돼. 매매 대금은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된다는 거죠. 부수적인 의무하고 매매 계약상의 3억이라는 주된 의무는 결령관계다, 결령관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걸로 항변권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 선단은 맞죠. 주된 급부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겁니다. 2번 선단은 어떤 표현 보이세요? 표현 찾아보세요. 맞아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거니까 이거 항변권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특약을 맺어서 같이 하자고 했다면 그땐 항변권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라는 거죠. 별개 약정. 자, 3번입니다. 부동산 내 도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때 이행지체 책임이 있냐 없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첫째 줄에 매도인 쪽에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수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이행지체 책임 같은 거는 없다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채무이행이 불능으로가 돼가지고 기존의 계약상 지고 있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동시 이행관계 없어져요? 여전히 유지가 돼요?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멸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후이행 의무자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 같은 경우는
원칙상 동시이행 항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측은 집을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매수인 쪽에서는 8월에 중도금 주기로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 잔금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통상적인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갑 쪽에서 집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는 건 그럼 맞춰서 9월 달이 되겠죠. 9월 달에 서류를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8월 달을 기준으로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 줘야 되는 거.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선이행 의무예요. 이건 선이행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을은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갑이 서류를 줘야 되는 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후이행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을이 8월 달 됐을 때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죠. 이때는 항변권 행사를, 야, 서류 넘겨라, 집 넘겨라,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선이행 의무자니까. 원칙상 항변권 행사를 못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갑의 집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막 압류가 돼가지고 갑의 채무 이행이 지금 원활해요, 곤란한 상태예요? 곤란한 상태거든요. 갑이 지금 곤란 속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불안의 항변, 불안하니까 항변할게. 불안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한 상태라면, 지금 여기서 지금 첫째 줄에 이행이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란해.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갑의 채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아직 9월 달이 되진 않았지만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을 줘야 되는 을은 항변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27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돼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연장선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이행이라 동시행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그죠? 예, 동시행입니다. 자, 니은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하기로 약정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뒷문장입니다. 각 의무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라는 거죠. 결국 양자의 채무가 현재 변제기다, 변제기 아니다. 그죠? 예, 문장 또 이해 안 되죠. 자, 지금 매도인 쪽에서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되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설명은. 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10월달에 통상 10월달에 예를 들어 매도인 쪽에서, 야, 내가 서류 넘겨줄게. 그리고 매수인 쪽에서는, 야, 10월달에 내가 대금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갑 쪽에서 해산물을 식당에다가 공급해주고, 을 쪽에서 해산물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먼저 받아요. 자, 해산물을 우리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해산물을 먼저 드릴게요. 결제는 나중에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여기서 해산물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지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체를 하고 있고 을도 대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양 당사자의 변제기, 을이 대금 줘야 되는 그 변제기마저 이미 지나버렸다. 한 11월 달 정도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행해야 될 날짜가 지났고 을마저도 이행할 날짜가 지나버린 거죠. 그럼 양자의 채무가 동시이행이라는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네. 변리사. 예. 디귿은 아까 봤던 거죠. 디귿 봤던 거죠. 경매 무효. 경매 무효된 거죠. 이거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리사를 넣어가지고. 자, 29번 문제요. 자,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29번 문제. 자, 기억은 당연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으니까 양 당사자 둘 다 돌려줘야 되죠. 동시이행 관계고요. 자, 니은입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변제를 하고 채권자 쪽에서는 등기 말소시켜줘야 되죠. 이거 동시이행 아니죠. 뭐를 먼저 해야 되죠? 맞습니다.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둘째,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임대인 쪽에서는 이제 그 보증금 받았던 거를 돌려줘야 될 것이고 세입자 측에서는 지금 전세권 등기해놨으니까 말소시켜줘야 되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라는 거죠. 동시행. 리을입니다. 귀속청산이네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줘야 되죠. 채무자는 등기 넘겨줘야 되죠. 3단계 4단계입니다. 돈 받으면서 목적물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그럼 동시행이에요 아니에요? 동시행 맞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변리사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뒤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다시 엑기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 위한 계약은 엑기스 94페이지에 나옵니다. 94페이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인 매매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금은 내 도인이 아닌 제3자한테다가 지급한다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형태가 다 이런 형태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 쪽에서는 예를 들어 토지를 넘겨줘요. 토지 갖고 가라. 토지 소유권 갖고 가라. 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매수자 을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매매는 매수인이 대금을 갑한테다가 지급을 하겠죠. 근데 요 계약 같은 경우는 갑이 야, 나 병한테 빚이 있어. 병한테 빚 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한테다가 대금 줘. 병한테 5억 줘.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갑과 을 사이에서 체결이 되는 이 매매 계약 속에서 돈은 수익은 제3자가 받는다는 이 계약을 통한 그 수익은 제3자가 받는다라는 제3자의 수익 약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약을 집어 넣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지금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죠. 근데 돈은 병이 받죠. 그래서 제3자가 돈을 받는다는 거죠. 제3자가 수익을 얻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갑과 을입니다. 병은 아니고요. 자, 2번 제3자는 즉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반드시 현존 특정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3자는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수익자 태아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3번입니다. 만일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금 지급 외에도 다른 형태로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야, 내가 3억 줄게. 야, 내가 3억 줄 테니까 집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다가 집을 줘. 그럼 제3자가 돈 받아요? 제3자가 부동산 받아요?
제3자가 부동산 받죠. 이것도 수익 있는 거, 수익 없는 거. 수익 있는 거예요. 재산이 생긴 거. 이런 형태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야, 내가 상가 줄게, 상가. 상가를 줄 테니까, 병이, 지금 너한테 돈 갚아야 되잖아. 병 너한테 지금 빚지고 있잖아. 그 채무를. 병이 지고 있는 채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면제시켜달라고. 제3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수익 있는 거, 수익 없는 거. 그것도 수익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돈을 받든 부동산으로 받든 자기가 지고 있던 빚이 면제가 되는 형태든 어쨌든 제3자는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제3자 위한 계약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채무를 지고 있거든요. 빚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병은 돈 받아야 돼요. 병은 채권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어요. 뭐를 인수한다고요? 채무를 인수해요. 을이. 갑이 지고 있던 채무를 을이 그대로 인수합니다. 통상적인 채무 인수의 형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채무 인수의 형태는 면책적 채무 인수예요.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면책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무가 인수가 되고 있는데 채무가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갑의 채무가 을한테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갑의 채무는 없어진다. 이게 면책적 채무 인수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병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딱히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 수익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을 제3자로 놓고 봤을 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나왔던 거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을이 채무를 인수하긴 하는데 갑의 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플러스로 을이 채무도 같이 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대 채무를 지게 되면은 채무자가 둘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병이 채권 회수할 확률 높아지죠. 그럼 이건 수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 말고 병존하는 채무인수, 채무자가 둘로 늘어났음, 요거 같은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별리사 아니에요. 다 중개사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다 중개사 지문들입니다. 자, 밑에 이제 기본 관계 나오고 대가 관계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